북한 주민 4명이 작은 어선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왔습니다. 파도에 표류하다 닿았나 했더니 작정하고 며칠간 항해해서 우리 땅에 닿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은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 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네, 이 어선은 지난 15일에 삼척항 부두에 도착을 했죠.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츰 귀순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항한 날짜가 지난 9일이라고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작전이 뚫렸다는 것보다 오히려 네. 지금 뭐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과거보다는 이제 평화무드로 가는 이 전환 시기에는 네.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네. 발표를 해야지 적당히 발표하면 군이 실리를 잃어버립니다.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군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최후의 보루를 담아야 하는데 국민이 실리받게 되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발표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군이 뭐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 잘못 알고 발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음.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방금 전에 화면에 목선 귀순하는 과정 좀 재구성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좀 날짜별로 조금 위치를 좀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뭐 북한에서는 9일 날 출항을 한 것이고 12일 정도의 NLL을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7시간 동안 남쪽으로 와서 삼청항 앞바다에 있다가 이제 15일 날 이렇게 이제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네. 이제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남하를 했는지 네. 확인을 하고 뭐 2명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받기로 했고 2명은 돌려보내는 그런 네.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은 우리 군이 경계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발표가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네. 우리 군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 부분은 사실은 너무 앞서서 책임 문제를 먼저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누군가가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이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네. 튼튼한 안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날짜별로 보니까 이미 엿새 전에 도착하기 엿새 전에
한경도 경성에서 출발을 했고요. 12일에 이미 NLL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표류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는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6일 정도 이렇게 항해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멀쩡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은 그 구역을 잘 아는 사람, 네. 어떤 경우에는 또 탈북했다가 또 다시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와서 휴대폰을 빌려달라, 뭐 쭉 한 바퀴 돌고 네. 그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거는 처음 오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오면서 쭉 그 많은 경계 그 병력이라든지 함정 이런 걸 다 피했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시간 이런 것들 다 절묘하게 활용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래도 경계 태세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계획적으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피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의도를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군에 발각되기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발각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잦은 신고를 해서 네. 귀순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있을 겁니다. 이 해상 작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뭐 NLL 지역의 이남의 면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고 해도 네.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음에 개선책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게 사고다 보니까 일단은 덮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왔는데요. 일단 조사 단계부터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왜 이렇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문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은 너무 전문성이 있는 거는 또 네. 그것도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과거에 이쪽 지역에 와 본 적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그러한 경로를 접어들게 되면서 발견이 되지 않은 건지 네. 그다음에 우리 군은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커버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쪽이 뚫린 건지 사실은 뭐 동해 아래쪽 삼척 부분은 사실 북한의 선박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따라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면 NLL 바로 밑에서 속초 인근에서 우리가 경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해 쪽 NLL이 뚫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이제 단편하게 볼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네. 특정 지역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그 귀순한 북한 주민들도 오징어잡이 배 어선단에 끼어가지고 좀 위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해군 생활을 했지만 해군을 뭐 두둔하려고는 아니고요. 제일 해군 생활에서 경비할 때 힘든 시기가 5, 6월이에요. 네. 그래서 서해 같은 게 꽃게철이고 동해는 또 오징어철이고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경비 함정 같은 경우는 북에서 내려오는 걸 퇴치하고 NLL을 중심으로 해서 남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이제 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조업도 가장했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그래서 이 군함들이 모든 걸 다 식별할 수 없어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선들한테 이제 협력을 구해야 돼요. 의아 선박 있으면 신고하라. 네. 특히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간첩선이 내려올 때는 의아 선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선박. 네. 주간에는 고속으로 달린다든지 레이더상에, 그다음에 야간에는 불을 끄고 항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육군 경계병 같은 경우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요. 레이더 네.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더 못 미치는 지역은 주로 TOD로 감시하고 이런 경계 지침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서해 평화 수역, 네. 그다음 어로 공동 작업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박들이 기관 고장, 항해 착오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네.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이나 해경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선들하고 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네. 의심스러운 선박을 다시 식별하는 절차. 그다음에 우리 한국군이 북한보다 앞선 것 중에 하나가 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그 간첩선이 출항한다든지 잠수함이 출항한다든지 이런 걸 다 잘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군에서 경비 세력을 증파하고 그래요. 서해나 동해.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로를 권장하고 남북 상호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경계하는 사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 때에 맞춰 평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경계작전 지침도 다시 바꾸고, 한번, 네. 그다음 이건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상 작전이 복잡합니다. 밖에서는 해군, 중간에 해경, 그다음에 네. 연안에서는 육군, 다 이렇게 통합 방위 작전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있기는 있는데 네. 이제는 혼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접근하면 경고 사격도 오지 마라 이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북 대화 국면이 무르익은 가운데 총불이를 댄다는 걸 다 지금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법이 어떤 방안이 미래지향적인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경계작전 지침, 통합방위작전 지침 이거를 손을 봐야 된다. 현 시대에 맞게 평화 시대에 걸맞는 경계 작전 지침이라는 네. 걸 빨리 손봐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이든 예. 비의도적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해상판 또는 2019년판 노크 귀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유사한가요? 뭐 기본적으로 경계가 뚫렸다 이 점인 거죠. 뭐 2012년에 있던 노크 기순도 그거는 8군단 지역, 동해 가까운 지역에서 역시 발생을 한 건데 북한군이 이렇게 초소까지 와서 그러니까 네. 경계가 다 뚫려서 초소에서 직접 문을 자기가 두드려서. 문을 두드리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거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이 뭐 더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삼척 항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네. 셀프 정박을 하고 이 두 명은 육상에 올라와서 핸드폰까지 우리 주민에게 빌리려고 했다는 네. 점에서 이렇게 경계 실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상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계 실패라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습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떤 장비가 부족했다 하면은 그 장비를 또 획득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전적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지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고 필요한 예. 장비가 무엇인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초 인근의 TOD 열상 감시 장비인데 네. 이것은 약간 낙후된 거 최신형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렇게 무기 장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첨단 무기 체계 F-35 한 대면은 그런 거 다 장비 구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도 한번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쳐야지 뭐 특정 인사의 직위 해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간첩선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해양 경계를 굉장히 철통같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작년 4.27 이후에 사실 북한이 해상 도발이나 육상 도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해이됐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선 지휘관들을 만나보면 지휘관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네, 어떤 과거에 건가요? 같은 경우는 간첩선이 들어오고 도발할 때는 스스로 막 경계 태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라도 뚫리면은 야, 뭐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완전히 무장 해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휘관들은 더 교육을 강화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아주 평소와 다른 아주 저속으로 왔다가 또 고속으로 움직였다가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그 기동을 해버리니까 네. 지휘관들도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이런 거에 이제 앞으로 대비를 많이 하려면 이번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소위코 외양간 고치더라도 고쳐라. 지금 뭐 처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지금 해서 경계 작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네. 지금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경계병력을 많이 줄이고 과학학 경계 다 그 과학적인 장비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간첩설이 들어오지 않을 이후에는 이 해안 경비가 굉장히 좀 허술해지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비 얘기도 하셨는데 예. 지금 오징어 성어기라서 해상 초계기도 뭐 늘리고 강화하는 시기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만으로는 좀 이번에 발견이 어려웠다고 객관적으로 가장 보시나요? 큰 테두리에 보는 거는 해상 초계기인데 해상 초계기는 사실 많은 어선군에서 두드러지게 기동한다든지 빠른 네. 속도로 움직인다든지 특별한 장비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가 그런 어선군 속에서 그런 걸 다 식별하기는 곤란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NLL 근해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지 그 이남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 해상 초계기 같은 거는 주로 외곽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함정이 있고 함정에서 발진한 헬리콥터 이런 것들은 그 육지 해안하고 그 중간 경계상 이렇게 네. 쳐다보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어선이 하도 많고 그래서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식별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는 해안 감시 카메라랑 레이더에 북한 어선이 식별이 됐는데 이제 파도에 의한 반사파다 뭐 이렇게도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면 아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평화 모드로 가는 그 전환기이기 때문에 혹시 간첩선이 들어오겠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잠깐 있다 없어졌다 이런 게 이 예, 예. 승부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아 이건 뭐 저 평상시에 보는 부유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게을리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간첩선이 아니고 의아선박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보고 빨리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죠. 예. 뭐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겠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뭐 간첩 선박이라든지 조금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금 정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태세 유지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북한의 위협이 없건 우리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화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는 경계를 강화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군에도 작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뭐 이게 작전 실패니까 지휘관 책임을 묻겠다 네. 이런 접근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목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너무 회피를 잘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6시간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네.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경로라든가 그때 우리 군이 뭐 이것을 갖다가 파도가 반사됐다. 네. 그래서 확인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의 의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배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치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서 네. 대비책이 나와야지 이것이 개선되지 네. 특정 인물의 그 책임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타와 질책에 매몰되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군 당국이 국회에 불려갔죠. 합참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한 대면 보고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노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노크 기준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제작전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초기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라는 것은 군 작전사는 지금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커버리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기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네, 뭐 합참의 보고 내용을 옮기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목선이기 때문에 조금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선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네. 어렵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목선은 이제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가지고 부딪혀 와야 되거든요. 예. 반사음 가지고 식별하는데 그 반사하는 정도가 철은 바로바로 거의 반사되는데 목선은 흡수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좀 이 선이 낮았어요. 1.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는 또 잡혔다가 네. 파도가 안 칠 때는 잡혔다가 파도 골로 들어가면은 안 잡히고 파도 위로 오면 잡히고 그냥 네. 간헐적으로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거 그 레이더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일단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최의 네. 상책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언론 질책을 받고 그다음 앞으로 잘하겠다 해야지 이거를 무엇 때문에 그렇다 뭐 이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해군 출신이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육지에서 보면은 이제 지도를 놓고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서해 네. 쪽, 동해 쪽 보면은 줄 그으면 배 몇 척 그러면은 다 커버할 것 같은데 네. 나가면은 수백 킬로 망망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군함을 배치할 수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집중 감시하고 네. 그다음에 육지에 알려주고 그래서 2중, 3중 체계 이런 걸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 평화무드로 가면 갈수록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매번마다 이 지휘관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 병사들도 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거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뭐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군은 끝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시스템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 경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분이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방지책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일단 정경도 장관부터 책임질 부분은 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사실은 정경도 장관님의 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계작전의 실패였기 때문에 저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네. 그리고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책임 있는 자는 책임을 묻겠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네.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바로 뭐 그 자기 부하가 될 텐데 누가 됐든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군은 자기의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군의 의무인 거죠. 네. 하지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 특정 뭐 과거 2012년 노크 기순을 했을 때도 보면은 그게 군단장까지 책임을 졌어요. 근데 네. 사실 그 작전 내용을 보면 군단장까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되고 그런 그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고위 장성을 또 책임지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나쁜 관행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관행을 만들자. 잘못한 것은 반드시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태세를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자는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그 위에 높은 수준에서 책임을 질 것은 장관 스스로 져라. 그리고 네.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더라도 대통령께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반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군의 리더십이 쓰는 거지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면은 육해공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노순 규순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러나 네. 지금은 그런 대립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경계작전을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뭐 간첩선 잡는 그 의화선박 식별하고 이런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앞서가서 군사 합의서에 걸맞는 경계작전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거를 안 한 모두의 책임이지 이건 장관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군이 빨리 앞서가는 그런 태도, 연구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뭐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초유의 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느리다 이거죠. 네.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건 모두의 책임이지 이거 누구 특정 군이나 특정 세력의 책임이 아니고 여기서 빨리 교훈을 도출해가지고 네.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책임이나 이제 설명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을 놓고 군 당국이 축소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일련의 지금 군 당국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확실히 조금 솔직하게 모든 걸 내놓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계세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에 인용이 돼야죠.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조금씩 단어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네. 뭐 또 이 일이 이제 좀 확대 재생산되니까 통일부가 언급한 것을 군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 기본 원칙을 이번에도 역시 지키지 네. 못했다. 그 점에서 좀 아쉽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을 했는데 이 2명이 귀순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명은 좀 가정부라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신문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문도.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사람이 된다. 뭐 마이크 들이대고 뭐 계속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사실 뭐 과거에 우리 남한에서도 술 취하고 피 때문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네. 술 먹고 어선 끌고 네, 올라간 사람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 참 정확한지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되고 저는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막 어떤 우리가 피해를 입고 막 굉장히 뭐 힘든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뭐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뭐 이거 무장해제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 네. 우리가 앞서가지 못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귀순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할 대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네.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처벌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지휘관들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며 나는 그렇게 굉장히 걱정스러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한 명은 한국 영화를 많이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북한 안에서 지금 남한의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많이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북한 당국에서 단속을 심화할 때는 특정 지역을 단속할 때 아예 전원을 차단해서 네. 뭐 DVD 같은 경우에는 그 보는 화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관련 인사들을 처벌한 적도 있고 뭐 근데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 본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고 그래서 뭐 자기가 조사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잘못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사산 통제를 또 강화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결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 영화 많이 봤다고 귀순한다는 말이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데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본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그렇죠. 있는. 북한에서는 그것을 외부 사조라고 합니다. 외부 그러니까 사조. 바깥에 자본주의의 그런 물을 네네.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탈북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시진핑 주석 방북 얘기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일단 이번 방북은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북한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인 처음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 한 세 번인가 방문했죠. 네 번인가 방문했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G20을 앞두고 그다음에 뭐 중미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절묘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절묘한 얘기를 하면서 예. 중국에도 유리하고 그다음 미국에도 좀 잘 보임으로써 그 무역 전쟁도 타개하고 네.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안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G20을 앞두고 만났다는 건 모종의 타겟책을 가지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종의 타겟책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조금 더 약간 조금 믿고 싶은 게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예, 뭐 드문 상황이죠.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이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중국으로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네.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절묘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북중 간의 우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취지를 이렇게 담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의적 표현으로 절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채택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이것은 뭐냐? 지금 북한이 작년 4월 달에 경제건설 노선을 갖다가 선언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지난 5월에는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경색되고 다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자 그런 네.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이고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북한 편도 살짝 들어줬어요. 북한의 합리적 관점은 또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늘 해오던 그 자기들의 주장이 미국의 위협이 해소해야 된다. 체제가 보장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를 해야 되고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서 북한 측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내일 아침에 가겠지만 북한에서의 비핵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중국의 포석이 깔려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큰 그림 펼쳐놓고 가는 거군요. 일단 북한에 도착하면 이후에 일정들이 조금 윤곽이 잡힌 게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게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했을 때보다 일정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일 거라고 보는데 내일 오전에 도착을 하면은 아마 오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할 네. 겁니다. 뭐 백하원 국빈관에서 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갖고 아마 북한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큰 예우를 베푸는 것은 작년 9.19 공동성명 당시에 그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풀었던 카드 섹션 네. 아마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나름대로 예우를 하고 뭐 다음 날은 돌아오는 길에 조중 우호 협력탑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방문하고 또는 뭐 이렇게 약간 시진핑 주석이 보다 공공외교를 강화한다면은 마오쩌둥반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택동을 기리면서 만든 그런 학급이 있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방문하면서 뭐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면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북중 간의 협력이 더욱더 한층 강화됐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부대 행사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핵심은 북중 정상회담이고 아마 북중 정상회담 중에 메시지 공동 합의문이나 언론 발표가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나 네. 북미 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북중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달 말까지 줄줄이 동북아 외교전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귀순과 관련한 우리 군의 어떤 경계태세를 질책하는 목소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좀 어떤 태도를 좀 보이면서 6월 말까지 안전하게 좀 국방 의무를 다해야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무리 대화가 이루어져도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군은 미동도 끄떡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뭐 처벌하느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선은 경계태세를 완전히 확보하고 이 안전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북중 회담 이어지고 G20 있고 남북 회담도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일수록 군은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네. 완전하게 걱정 안 끼치도록 이렇게 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